한소령, 이중대 신병 중에 윤상호라는 놈이 있지? 연대장이 말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기철의 목소리가 긴장된 것 같았어요. 그 놈 아버지가 내 동기였다며? 그 윤철호 말이야. 맞습니다. 참 기구한 인연이네. 그런데 말이지, 연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친부가 군에 있던 시절 몇 가지 문제가 있었지. 너도 알고 있을 거 아냐? 상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아버지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건 기철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뭐 옛날 일이니까 상관없지만 그래도 아들이 저렇게 군에 왔으니 좀 신경 써줘. 아버지 죄를 아들이 치를 필요는 없잖아. 상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의 죄? 도대체 아버지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거였나요? 2000년대 초 경기도 북부의 작은 시골 마을. 새벽 5시 윤상우는 낡은 가방 하나만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20살 청년의 발걸음은 서둘렀지만 그 마음은 복잡했어요. 계모집에서 하루만 더 있었으면 난 사람 아니었을 겁니다. 6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집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윤철호가 살아계실 때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교통사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새엄마 최정숙이 들어오면서 상우의 삶은 지옥이 되었어요. 상우야, 설거지 안 했어? 또 게으름 피우고 있었구나. 정숙의 목소리는 늘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내 아버지 돈으로 먹고 자면서 이것도 못해? 상우는 참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편의점 아르바이트, 공사장 막노동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정숙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았어요. 마치 상우의 존재 자체가 불편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정숙이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상우가 군대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상우야, 잠깐만. 정숙이 상우를 불렀습니다. 손에는 상우의 군번줄이 들려 있었어요. 이거 말이야. 정숙은 군번줄을 이상하게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그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는 갑자기 상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군번줄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해. 나중에 꼭 필요할 때가 올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잘 간직하라고. 정숙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누구 아들인지 잊지 말고. 상우는 정숙의 말뜻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정숙의 눈빛에서 말이에요. 논산 육군훈련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상우는 군번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YS-2485만 1203 자신의 이니셜과 생년월일이 새겨진 평범한 군번줄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뭐가 특별하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훈련소에서의 5주는 상우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처음으로 공평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모든 훈련병이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버텨냈어요. 집에서 느꼈던 그 숨막히는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야, 윤상우, 너 진짜 성실하다. 같은 소대 훈련병들이 말했어요. 우리 같이 자대 가서도 잘해보자. 하지만 상우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배치받을 부대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훈련소 수료식 날 상우는 자대 배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육군 제37보병연대 이중대 전방 부대였어요. 상우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돌아갈 집도 없으니까요. 버스에서 내려 부대 정문을 바라보며 상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진짜 군 생활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 정숙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완전히 새로운 삶 말입니다. 그런데 상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이 부대에서 자신의 과거와 직결된 충격적인 인물을 만나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죠. 정숙이 그토록 의미심장하게 말했던 군번줄의 진짜 의미도 곧 밝혀질 예정이었습니다. 육군 제37보병연대 정문을 지나 상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진짜 군 생활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훈련소와는 차원이 다른 긴장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신병 윤상우, 이중대로 배정됩니다. 인사계 부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대 사무실로 가서 보고하십시오. 상우는 무거운 가방을 메고 이중대 건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게 새로웠어요. 벽에 걸린 부대 연역, 우수 부대원들의 사진, 그리고 각종 훈시문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이중대 사무실 앞에 도착한 상우는 문 옆에 붙어 있는 명패를 보고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중대장 한기철 소령?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상우의 뇌리에 어린 시절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기철. 분명히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집에 가끔 놀러 오던 그 아저씨의 이름이 바로 한기철이었어요. 설마 같은 이름일 뿐이겠지. 상우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한국에서 한기철이라는 이름이 흔하지 않나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그 아저씨는 아버지와 매우 친했습니다. 늘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상우에게도 친절했고요. 들어와. 사무실 안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책상 뒤에 앉아있는 중대장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얼굴, 그 목소리, 그 눈빛. 분명히 어린 시절 자주 봤던 한기철 아저씨였어요.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그 특유의 카리스마와 날카로운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윤상우 이병입니다. 상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한기철은 상우를 찬찬히 올려다봤어요. 그의 눈에도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상우를 알아본 것 같았어요. 윤상우. 윤상우라고 했나? 기철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버지 성함이? 윤철호입니다. 상우가 대답하자 기철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어요. 그래, 철호의 아들이구나. 기철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많이 컸네. 정말 많이 컸어. 이상했어요. 중대장이 한 명의 신병에게 보이기에는 너무나 개인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중대장님께서 저를 아시나요?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기철이 급하게 말을 가로막았어요. 그냥 내 아버지와 옛날에 알고 지냈을 뿐이야. 별거 아니다. 하지만 기철의 눈빛은 전혀 별거 아니라는 듯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잡하고 어두운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윤상우 이병은 일소대에 배정한다. 기철이 소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특별히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특별히요? 일소대장이 의아해했어요. 그냥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얘기다. 기철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상우는 소대장을 따라 나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기철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말하지 못하는 듯한 안타까움이 느껴졌거든요. 생활관에 도착해서 침상을 배정받으며 상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중대장이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그 반응이 너무나 이상했어요. 마치 상우를 보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야, 신병. 너 뭔가 특별한 백이라도 있냐? 그 같은 생활관 선임이 물었어요. 중대장님이 신병한테 저렇게 관심 보이는 거 처음 봤는데?
상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도 그 이유를 모르겠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한기철과 자신의 과거 사이에 뭔가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상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숙이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 군번줄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해. 혹시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닐까요? 자대 배치 사흘째 되는 날, 상우는 중대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아침 점호가 끝나자마자 전령이 달려와서 말했어요. 윤상우 이병 중대장님이 지금 당장 오라고 하십니다. 생활관 선임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야, 신병이 벌써 중대장실 불려가네. 뭔 짓 했냐? 상우는 아무 잘못한 게 없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중대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한기철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간부들은 모두 나가 있었어요. 앉아라. 기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편하게 앉아. 감사합니다. 상우가 의자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기철은 한참 동안 상우를 바라만 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너한테 너무 미안했다. 내가 날 알아볼 줄은 몰랐지.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상우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너 어렸을 때 기억 안 나냐? 내 아버지와 내가 집에서 같이 술 마시던 거. 넌 항상 내 무릎에 앉아서 과자를 먹곤 했잖아. 상우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 친근했던 아저씨가 바로 한기철이었어요. 아버지는 늘 기철을 내 절친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억나네요. 그런데 중대장님은 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죠? 기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난 너희 가족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 특히 내가 그 여자 밑에서 고생하는 걸 알면서도 말이야. 그 여자요? 상우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최정숙 말이다. 난 그 여자가 내게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 하지만 개입할 수 없었지. 상우는 충격받았습니다. 기철이 자신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냐. 기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친구니까. 그때부터 기철은 상우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신병들은 혹독한 얼차려를 받는데 상우만은 예외였습니다. 식당에서도 윤상우는 좀 더 먹으라고 챙겨줬고요. 하지만 이런 특별 대우가 오히려 상우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일소대장 김중희가 눈에 띄게 불쾌해했어요. 윤상우 이병. 김중희가 상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너 중대장님과 무슨 특별한 관계라도 있냐? 전혀 없습니다, 소대장님. 그럼 왜 너만 특별 대우 받는 거지? 김중희의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했어요. 혹시 너 집안이 뭔가 대단한 거야?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집안입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중대장님이 왜 그렇게 챙겨주겠냐고 김중희가 비웃듯 말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구나. 그날부터 김중희는 상우에게 더욱 혹독하게 굴었습니다. 다른 신병들보다 2배로 얼차려를 주고 청소도 더 많이 시켰어요. 기철의 특별 대우에 대한 반감이었죠. 일주일 후 상우는 연대 본부에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연대장과 기철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소령, 이중대 신병 중에 윤상우라는 놈이 있지? 연대장이 말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기철의 목소리가 긴장된 것 같았어요. 그놈 아버지가 내 동기였다며? 그 윤철호 말이야. 맞습니다. 참 기구한 인연이네. 그런데 말이지.
연대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친부가 군에 있던 시절 몇 가지 문제가 있었지. 너도 알고 있을 거 아냐? 상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아버지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건 기철이 말을 망설였습니다. 뭐, 옛날 일이니까 상관없지만, 그래도 아들이 저렇게 군에 왔으니 좀 신경 써줘. 아버지 죄를 아들이 치를 필요는 없잖아. 상우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의 죄? 도대체 아버지가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거였나요? 그날 밤 상우는 정숙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답장으로 온 건 상상도 못했던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정숙의 편지는 상우의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폭탄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읽는 순간부터 상우의 군 생활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상우가 정숙에게 보낸 편지의 답장은 입대 한 달 만에 도착했습니다. 평소 연락 한 번 제대로 하지 않던 정숙이 보낸 편지라 더욱 의외였어요. 하지만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상우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상우야, 내가 그곳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한기철과 함께 있다는 것도 말이야. 이제 모든 걸 말해줄 때가 온 것 같구나.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상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숙이 기철을 안다고? 어떻게 알고 있다는 거죠? 내 아버지 윤철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어. 특히 군에 있을 때는 더욱 그랬지. 기철이와 내 아버지는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는데 그때 큰 사건이 있었단다. 상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연대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친부가 군에 있던 시절 몇 가지 문제가 있었지. 내 아버지는 부대 자금을 횡령했어. 많은 돈이었지. 하지만 기철이가 그걸 덮어줬단다. 친구니까 말이야. 그 대신 내 아버지는 저녁 후 조용히 살기로 약속했어. 편지를 읽는 상우의 손이 점점 더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횡령을?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단다. 상우야, 내 아버지의 교통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그날 밤 내 아버지는 기철이와 만나기로 되어 있었거든. 상우는 편지를 놓을 뻔했어요. 교통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고? 기철이는 내 아버지에게 돈을 더 요구했어. 침묵의 대가로 말이야. 내 아버지는 그런 기철이에게 실망했고 그날 밤 모든 걸 털어놓으려고 했단다. 부대 간부들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했어. 편지의 내용은 점점 더 충격적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사고가 났지.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었어. 기철이는 그 사고 직후 나타났고 모든 걸 정리했단다. 마치 미리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말이야. 상우는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뭔가 이상하게 들어맞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우야, 나와 기철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해야겠구나. 우리는 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부터 서로를 알고 있었어.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는 순간 상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와 기철이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부터 이미 만나고 있었단다. 내 아버지 몰래 말이야. 기철이는 나에게 내 아버지의 비밀을 이야기해줬고 나는 그 비밀을 이용했어. 상우의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어요. 정숙과 기철이 아버지 생전에 이미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내 아버지의 죽음 이후 기철이와 나는 결혼하기로 약속했어. 하지만 너 때문에 망설여졌단다. 내가 너무 어렸거든. 그래서 기철이는 군에 남기로 했고 나는 너를 키우기로 했지.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성인이 되었으니 달라졌어. 기철이와 나는 곧
결혼할 예정이야. 너도 이제 혼자 살 수 있을 만큼 컸으니까. 상우는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아버지를 죽인 게 기철이라고? 그리고 정숙과는 아버지 생전부터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그런 사람이 지금 자신의 상관이라고? 넌 절대 그 사람 닮으면 안 된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그 인간은 내 아버지를 죽였어. 상우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어요. 항상 정직하고 성실했던 아버지가 횡령을 했다고? 그리고 그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더 충격적인 건 기철의 태도였어요. 그토록 미안해하고 자신을 챙겨주던 모든 행동들이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거였습니다. 진짜 살인자의 위선이었던 거죠. 상우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자신의 직속 상관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아버지가 횡령을 했던 걸까요? 아직 믿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상우는 기철을 다시 보았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친절한 미소 뒤에 살인자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어요. 정숙의 편지를 받은 지 일주일 후 부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실탄 분실 사건이 발생한 거였어요. 누군가 소총 실탄 30발을 분실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전 부대원 비상집합, 확성기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에 모든 장병들이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한기철 중대장이 험악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탄 분실은 중대한 사안이다. 누구든 숨기지 말고 자수하라.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실탄 분실은 군법 위반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일이었거든요. 그럼 한 명씩 개인 장비 검사를 실시한다. 기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검사가 시작되었는데 상우의 개인함에서 실탄 3발이 발견되었어요. 상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실탄을 숨겨둔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윤상우 이병, 이게 뭐냐? 김중희가 실탄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숨겨둔 게 아닙니다. 상우가 억울하게 말했어요. 그럼 실탄이 저절로 내함에 들어갔다는 거냐? 김중희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상우는 억울했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함에 실탄을 넣어둔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누가 그랬을까요? 윤상우 이병을 탄약고 감시 근무에 투입한다. 기철이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실탄을 분실한 놈이 탄약고를 지키는 게 맞지 않냐? 탄약고 감시 근무는 혼자서 12시간 동안 지켜야 하는 고된 업무였어요. 그것도 며칠 연속으로 말입니다. 첫날 밤 상우는 혼자 탄약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몸을 떨게 만들었어요. 정숙의 편지 내용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기철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그 충격적인 내용 말이에요. 그런데 밤 10시쯤 기철이 홀로 탄약고로 걸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어둡고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중대장님? 상우가 놀라며 격려했습니다. 수고하고 있나? 기철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좀 들어가자. 탄약고 안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두 사람만 있으니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상우야. 기철이 갑자기 말을 놓았습니다. 정숙한테서 편지 받았지? 상우는 온몸이 굳었어요. 기철이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놀랄 것 없다. 정숙이 나한테 다 말했거든. 기철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도 알고 있어. 그럼 상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 사실이다. 기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일들이 다 사실이야. 상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진짜였단 말이에요? 그날 밤, 너희 아버지는 내가 지키지 못했어. 기철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정숙이도 나도 죄인이다. 아버지를 정말 중대장님이? 상우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게 만든 건 맞아. 기철이 고백했어요. 내 아버지는 횡령 같은 거 안 했다. 그건 내가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어. 상우의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왜 아버지를 그렇게? 돈 때문이었어. 기철이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빚이 너무 많았거든. 정수기와 함께 도망가려면 돈이 필요했고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기철은 부대 자금을 횡령했고 그 죄를 상우의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어요. 상우의 아버지가 그걸 알고 신고하려 하자 기철은 정숙과 함께 사고를 꾸몄던 거였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너무 정직해서 문제였지. 기철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내가 죽게 만들었어. 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안해서다. 정말 미안해서. 기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내 부하로 들어온 순간부터 매일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어. 너한테 잘해주는 것도 다 죄책감 때문이었고. 상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 기철을 때려버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상대는 자신의 상관이었습니다. 정수기와는 이제 끝낼 거야. 기철이 말했습니다. 결혼도 취소하고 모든 걸 정리할 거다.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니다. 난 모든 걸 자백할 생각이야. 기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검찰에 자수할 거다. 하지만 상우는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거짓말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진실을 말한다고? 기철의 자백을 들은 상우는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이 온몸을 지배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했습니다. 기철의 고백이 너무 쉽게 나온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상우는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대 역사관을 청소하다가 오래된 부대 앨범을 뒤적이던 중이었어요. 이게 뭐지? 상우가 1995년도 앨범을 펼쳤을 때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기철과 상우의 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또 다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이 사람은 상우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현재의 연대장이었어요. 계급장만 다를 뿐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95년 2월 철호 마이너스 기철 마이너스 재민 삼총사 전역 기념. 재민? 상우는 연대장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김재민 대령. 세 사람이 모두 친구였다는 거였어요. 상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연대장도 이 모든 일에 연루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며칠 전 연대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내 친부가 군에 있던 시절 몇 가지 문제가 있었지. 그날 오후 상우는 또 다른 충격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부대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박스를 발견한 거였어요. 그 안에는 아버지의 개인 물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아버지 물건들이네. 상우가 박스를 뒤지다가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훈장과 함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아버지가 상우에게 쓴 것이었어요. 아버지의 필체가 분명했습니다. 상우야,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아마도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을 거다.
아버지가 미리 써두는 편지란다. 상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거였나요? 기철이와 재민이에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부대 자금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들이 연루되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신고하지 못하고 있단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정수기의 변화야. 최근 들어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 기철이와 만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는 혼란스럽다. 상우는 편지를 읽으며 전신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지가 이미 모든 걸 눈치채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상우야, 만약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편지를 증거로 써라. 그리고 기철이와 재민이를 조심해라. 그들은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다를 수 있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우야, 이 군번줄은 내게 명예였지만 내게는 자유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실수 때문에 내가 고생하지 않았으면 해. 너는 아버지보다 더 강하고 현명한 사람이 될 거야. 상우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상우를 걱정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편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탄약고 뒤편 땅 밑에 진짜 증거들을 묻어뒀다. 만약을 위해서 말이야. 상우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다. 상우는 즉시 탄약고로 달려갔습니다. 뒤편을 살펴보니 정말로 뭔가 묻혀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파낼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 볼 수도 있었거든요. 그날 밤 상우는 다시 탄약고 근무에 섰습니다. 기철이 또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정말로 기철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연대장 김재민도 함께 왔습니다. 상우야, 어제 우리 대화 말인데. 기철이 말을 시작했어요. 그 대화는 없었던 일로 하자. 김재민이 차가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기철이가 실수로 한 말이었어. 상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김재민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윤상우 이병. 김재민이 상우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잊어라. 그게 너를 위해서도 좋을 거다. 그 순간 상우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악역은 기철이 아니라 김재민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김재민 연대장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상우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탄약고 안의 공기는 무겁고 숨막혔어요. 기철은 연대장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윤상우 이병, 내가 뭘 알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김재민이 천천히 말했어요. 어제 기철이와 무슨 이야기를 나눴지? 상우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버지의 편지 내용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기철이와 재민이를 조심해라. 대답 안 할 거냐? 김재민의 목소리가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럼 내가 먼저 말해주지. 내 아버지 윤철호가 뭘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기철이 불안한 듯 김재민을 쳐다봤어요. 재민아, 그만하자. 애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닥쳐. 김재민이 기철을 날카롭게 제지했습니다. 내가 어제 쓸데없는 죄책감으로 말한 것들 다 거짓말이었다고 정정해라. 상우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철의 어제 고백이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윤상우, 내 아버지는 정말로 부대 자금을 횡령했어. 김재민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키자 도망가려다가 사고를 당한 거야. 그게 진실이다. 거짓말이에요. 상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김재민이 비웃었어요. 내가 뭘 안다고? 너는 그때 겨우 14살이었잖아.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증거가 있어요. 상우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순간 김재민과 기철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특히 김재민의 눈빛이 살벌하게 변했습니다. 무슨 증거? 김재민이 위협적으로 다가왔어요. 상우는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가 쓴 편지를 발견했어요. 모든 진실이 적혀 있었어요. 김재민이 기철을 쳐다봤습니다. 이 바보야, 내가 물건들을 제대로 치우지 않았구나. 나는 윤철호 물건은 다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기철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상우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들이 아버지의 물건들을 의도적으로 없앤 거였어요. 그 편지 어디 있냐? 김재민이 상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상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말하지 않으면 내가 실탄을 훔친 걸로 군법회의에 회부시키겠다. 김재민이 협박했습니다. 그럼 너도 내 아버지처럼 될 수 있어. 그 순간 상우는 깨달았어요. 자신의 개인함에서 나온 실탄도 이들이 조작한 거였다는 걸 말이에요. 제가 실탄을 훔치지 않았다는 걸 연대장님도 아시잖아요. 상우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김재민이 차가운 웃음을 지었어요. 증명할 수 있냐? 내 함에서 나왔는데? 그럼 누가 제 함에 넣었는지 찾아보시죠. 상우가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이 녀석이. 김재민이 화를 내려 하자 기철이 말렸습니다. 재민아, 그만해. 이미 충분히 그 집안을 괴롭혔잖아. 충분히? 김재민이 기철을 노려봤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상우는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윤상우, 내가 선택해라. 김재민이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조용히 군생활하고 전역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아버지처럼 될 것인가. 하지만 상우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난 후 마음이 달라졌거든요. 아버지는 진실을 위해 목숨까지 걸었는데 아들인 자신이 겁쟁이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전 중대장님의 특별 대우도 정숙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필요 없습니다. 상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지도 않겠어요. 김재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감히. 저는 한 사람의 병사로만 대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우가 기철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그 순간 김재민이 상우에게 다가와 멱살을 잡았어요. 이 자식이 끝까지. 하지만 기철이 김재민을 말렸습니다. 재민아, 여기서 그러면 안 돼. 누가 볼 수도 있어. 김재민이 상우를 놓으며 차갑게 말했어요. 좋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보자. 하지만 후회할 거야. 두 사람이 탄약고를 나간 후 상우는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이제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날 밤 상우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묻어둔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상우는 몰랐어요. 김재민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져 있는지를 말입니다. 상우는 그날 밤부터 탄약고 뒤편을 조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위험했어요. 김재민과 기철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요. 며칠 후 상우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부대에 감사가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군검찰에서 파견된 감사관들이 부대 전반을 조사한다는 거였습니다. 이상하네. 갑자기 웬 감사? 동기들이 수군거렸어요. 상우는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신고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혹시 아버지가 생전에 미리 준비해 둔 것일까요? 감사 첫날, 상우는 용기를 내어 감사관에게 접근했습니다. 박중령이라는 이름표를 단 중년 장교였어요. 감사관님,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상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중령이 상우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뭔 일인가? 제 아버지와 관련된 일입니다. 윤철호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박중령의 표정이 변했어요. 윤철호? 설마 내가 그 윤철호의 아들인가? 네, 맞습니다. 그럼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거구나. 박중령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6년 전에 군검찰에 편지를 보냈거든. 시한부 편지였어. 상우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군검찰의 편지를? 내 아버지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6년 후에 이 편지를 열어보라고 했어. 그리고 아들이 군에 입대하면 그때 조사를 시작하라고 했지. 아버지의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상우가 성인이 되고 군에 입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쓰셨나요? 부대 자금 횡령 사건의 진범은 김재민과 한기철이라고 했어. 그리고 증거는 탄약고 뒤편에 묻어뒀다고 했지. 상우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준비해 두셨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군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탄약고 뒤편을 발굴했습니다. 정말로 방수포에 쌓인 박스가 나왔어요. 그 안에는 횡령 관련 서류들과 녹음 테이프, 그리고 김재민과 기철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증거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야. 박중령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다음 날 아침 김재민과 기철이 체포되었습니다. 부대는 발칵 뒤집혔어요. 연대장과 중대장이 동시에 끌려가는 초유의 사태였거든요. 기철은 체포되면서 상우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후회와 안도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끝났구나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윤상우 이병. 박중령이 상우를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될 거야. 그리고 너도 이제 자유롭게 군 생활할 수 있을 거고. 상우는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한 달 후 상우는 정숙에게서 마지막 편지를 받았어요.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상우야, 모든 게 밝혀졌구나. 미안하다. 나는 이제 사라질 거야. 내 아버지께 용서를 빌면서 말이야. 정숙은 그 후 행방불명되었어요. 기철과의 결혼 계획도 물론 무산되었고요. 상우는 일병으로 진급했고 부대에서도 모범병사로 인정받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들이 아닌 윤상우라는 한 명의 당당한 병사로 말이에요. 전역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상우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휴가를 받아서 혼자 간 거였어요. 아버지, 저 이제 누굴 원망하지 않아요. 상우가 묘비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셨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바람이 불어와 상우의 머리를 스쳤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 괜찮게 잘 살 겁니다. 아버지처럼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 거예요. 상우는 주머니에서 군번줄을 꺼냈어요. 정숙이 그토록 의미심장하게 말했던 그 군번줄 말이에요. 이제야 알겠어요. 이 군번줄은 정말로 상우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거였습니다. 전역 후 상우는 시민단체에 들어가 군내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일을 시작했어요. 자신과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아버지 묘소를 찾아가서는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요. 아버지의 사랑과 계획 덕분에 상우는 드디어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당당한 윤상우로 말이에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상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